최근 일본이 한국 때문에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는 주장이 극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국을 우상화하는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일부 극우 네티즌들은 일본은 지진이나 쓰나미가 아니라 한국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확신에 가까운 주장을 내놓기도 하고, 또 일부는 한국이 일본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문화 식민지로 군림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의 중심에는 최근 가정을 중심으로 딸과 부모님이 대립하거나 아내와 남편이 대립하는 등 가정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 원인이 한국,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한류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9월 2일 일본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DHC가 결국 대한민국에서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DHC 코리아는 안내문에서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아쉽게도 국내 영업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한국에 진출한 지 19년 5개월 만에 철수하게 됐습니다. 처음 한국에 진출할 당시만 해도 DHC는 김희선이라는 배우를 모델로 내세우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스베스베라는 일본어 의성어를 사용한 마케팅으로 딥클렌징 오일을 메가 히트 상품으로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철수 결정에 대해 DHC는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을 필두로 한 한국산 화장품이 급성장하면서 자연스레 뒤처졌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DHC가 한국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지난 2019년 8월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놓였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출을 어렵게 만들어버리자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는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건 DHC의 망언이 결정적이었죠. DHC의 자회사 DHC 테레비는 한 극우 인사를 초청해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라면서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해 지금의 한글이 됐다는 얼토당토하는 망언을 내뱉었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DHC 제품 불매운동이 일었고, 로드샵, 오프라인, 온라인 할 것 없이 DHC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이 실시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에 대한 사과를 올렸으나 12월 일본 본사 회장이 홈페이지에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건강보조식품 경쟁사인 산토리와 DHC를 비교하면서 산토리의 CF에 기용된 탤런트는 어찌된 일인지 거의 전원이 한국 계열의 일본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산토리를 두고 존토리라고 놀리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에서 존은 일본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조센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죠. 가장 큰 패착이었고 이 발언은 되돌릴 수 없는 망언이 됐고 결국 DHC의 철수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일반인, 대기업 회장할 것 없이 혐한 발언이 도를 지나치자 일본에서는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의 한 도시에서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수도 도쿄와 인접한 가와사키시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일본 극우 세력의 시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것이죠. 일본의 지자체 중에서 혐한 시위를 통해 형사처벌을 시행하는 첫 도시가 됐는데요. 가와사키시가 이러한 조례를 시행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현재 일본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도로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현수막을 내걸거나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소책자를 배포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면 50만엔, 한국 돈 5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이들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가와사키시의 결정은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본에 퍼진 혐한 기류는 가정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주간지는 일본 가정에서 벌어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충돌을 심층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불러온 국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초계기 레이더 갈등 등등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워지던 상황에서 일본의 가정에서는 이를 두고 자식과 부모의 갈등이 생긴 것이죠. 한 여대생은 한류 광팬으로 한국의 K-팝 가수를 너무 사랑해 혼자서라도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로 여행을 갈 수 없다며 딸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했죠. 딸은 왜 반대하느냐고 맞섰는데 아버지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한국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나라다. 혼자 여행 다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왜 위험한 국가로 여행을 가느냐면서 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댔습니다.
한때 그녀의 아버지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직원을 데려다 일본어를 가르치는 등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한국을 싫어하는 소위 혐한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보여지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동안은 중립적이었던 그들이 바뀐 것은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변한 것인데요. 일본이 식민 지배했던 가난하고 무능했던 한국이 어느 순간부터 반도체, 철강, 조선 등등 일본의 주요 산업을 모조리 가져가 버렸고, 이제는 한류라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으니 슬슬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의 입장에서는 예전만큼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도 한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겨 자신들의 밥그릇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돌은 비단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만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의 갈등도 적지 않죠. 겨울연가를 필두로 시작된 중년 여성들의 한국 사랑은 그동안 표출하지 못했던 여성성을 찾아주었습니다. 가정을 꾸리느라 잊고 있었던 이 여성성을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등장해 가볍게 긁어준 것이죠. 한때 일본에서는 욘플루엔자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배용준에게 빠진 중년 여성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나이 제한 없는 무서운 전염성을 보였죠.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던 시어머니와 겨울연가를 주제로 통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둘이 손잡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등 일본 사회에서 다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등장했죠. 일례로 겨울연가 덕분에 드라마 배경이 됐던 남이섬은 일본 중년 여성들의 최고 관광지가 됐고, 이전 대비 무려 3000% 이상 증가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정에 신경 써야 할 아내가 드라마에 빠져 한국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고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나다 보니 중년 남성들의 질투심이 폭발하면서 가정 내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일본 남편들은 가능하면 한국과는 깊이 얽히지 말라며 아내를 막아서지만 아내는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가정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나도 드라마의 주인공일 수 있는 여성으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취재해 결론을 내놓는 기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는 그 원인을 한류에서 찾기도 하죠. 실제로 한류는 일본인의 많은 것들을 바꿔버렸습니다. 2000년대부터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제는 한류입니다. BTS, 블랙핑크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엔터 산업의 최정점에 오른 한국 문화에 대해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류는 엄격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엔터 산업에 걸맞는 빨리빨리 문화 덕분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왜 강한가라는 특집 기사에서 일본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사회 분위기에 주목했습니다. 작가 니시모리 미치오는 기생충 등의 한국 영화가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은 한국이 엄격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정권이나 재벌의 부패, 경쟁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외면하지 않고 표현해온 것이 결실을 맺어온 것이라고 했죠. 사실 일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이를 좋게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돌이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역사인식의 문제를 드러내면 가차없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는 이미 2011년 자신의 저서 K-팝이 아시아를 제패한다는 책을 통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예측한 바 있는데요. 영화의 경우도 일본은 작품은 감독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영화가 독립된 주체가 되기 때문에 비판해야 할 점을 자유롭게 비판한다고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엄격한 사회는 오름과 정직함을 지키는 영화의 탄생을 불러왔고, 이 덕분에 극소수 매니아층만 즐기는 일본 영화와는 달리 전 세계에서 통하는 한국 영화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인데요. 어쨌든 일본 사회 깊숙이 침투한 한류는 극우주의자들의 위기의식을 불러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이 언젠가는 자연재해로 가라앉겠지만 지금 현상으로 보면 한국 때문에 먼저 붕괴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불과 100년 전 조선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이 한국의 문화로 잠식돼 일본의 정신을 빼앗기는 21세기형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인들은 일본은 특별하다는 집단의식으로 어떤 문화도 일본화 시킨다는 자만심이 깔려 있었으나, 이제는 젊은이들도 여성들도 전부 한류에 빠져버려 한류에 물들지 않은 사람은 50대 이상 남성뿐이라는 자괴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류는 총을 들지도 칼을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한류를 사랑하라며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컨텐츠가 가진 힘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평화로이 지배해 나갈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